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엄중한 책임감과 무거운 성찰 속에서 그래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찾기 위해서, 희망을 찾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우리가 피와 땀과 눈물로 세우고 지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공정과 법치, 자율과 혁신을 무너뜨릴 수는 없기 때문이고 그것을 할 사람은 그래도 국민의힘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21세기 선진국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고르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이제 본격적인 막이 오르고 국민들의 관심이 점점 뜨거워지고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을 저희는 체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1차 경선 토론회의 사회자 호준석 대변인이고요. 오늘의 주인공 4명의 후보자를 차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순서는 사흘 전에 이제 미디어데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선착순으로 오셔서 이 조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후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현재 경북지사 그리고 삼선 의원 출신인 이철우 후보입니다. 다음은 나경원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5선 의원이고요. 원내대표를 역임했습니다. 나경원 후보입니다. 다음은 홍준표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당의 대선 후보를 지냈고요. 대구시장을 역임한 홍준표 후보입니다. 네 번째 한동훈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당 당대표 출신이고요. 법무장관을 지낸 한동훈 후보입니다. 저희가 오늘도 첫 순서는 MBTI 자기소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책이나 공약 어떤 것을 갖고 있는가도 궁금하지만 어떤 사람이냐, 우리나라를 이끌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를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그 단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순서입니다. 어제는 이제 세 분의 그 후보자 유정복, 안철수, 김문수 후보는 모두 ENTJ, 대담한 통솔자 이렇게 나왔고요. 양양자 후보는 ENFJ, 정의로운 해결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네 분의 MBTI는 어떤 것일지 궁금하고요. 저희가 화면에 또 띄워서 그 비율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먼저 이철우 후보께 1분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철우 후보입니다. 저는 MBTI 직접 검사를 해보니까 ESFJ 이런 인간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사람 성격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제 어릴 때는 매우 부끄러워했는데 나이가 들고 갈수록 외형적으로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특히 정치를 하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겁내지 않고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래서 일철우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사람을 보면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다. 약자를 잘 돕는 또 눈물을 또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2년 전에 봉화에 강부가 있었는데 강부를 제가 적극적으로 구해낸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걸 하기 전에 정말 제가 불리한 조건인데도 국민 경선하는데 당에서만 뉴스를 전하는데 제가 참을성이 없었으면 떠났을 겁니다. 그 정도로 참을성이 있습니다. 예. 네, 참을성 있는 사회적 협상가 이철우 후보였습니다. ESFJ 처음 나왔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E는 이제 외향형, I는 내향형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N은 직관적, S는 감각적, F는 뭐 이제 감성, T는 이성, P가 즉흥형, J는 계획형 이렇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나경원 후보 궁금합니다. 1분 시작하겠습니다. 나 후보님. 네, ENFJ 정의로운 해결사입니다. 사실 늘 뜨거운 책임감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사명감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런 헌법 가치를 지키는데 한 번도 뒤로 물러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리할 때, 손해날 때도 늘 앞장섰습니다. 지금 지난 123일 탄핵 반대 집회, 또 문재인 정부 때 강한 저항들 늘 뒤로 숨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위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나섰습니다. 똑 부러집니다. 또 저 나경원 보고 의리 있다고 합니다. 똑 부러지고 의리 있는 정치인 나경원이 국민 여러분들 지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네, 정의로운 해결사 ENFJ 나경원 후보였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홍준표 후보인데요. 후보님 시작해 주십시오. 3년 전에 대선 경선 때 한번 해봤는데 ESTJ인가? 그렇게 해서 엄격한 관리자라고 합니다. 당은 물론이고 나라도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란대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위기는 큰 대책으로 풀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위기의 난세고 또 위기입니다. 이 난세가 제대로 풀어 잡으려면 경륜, 강단, 해안,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나라의 숙제를 제가 가진 경륜과 강단과 지혜와 해안으로 잘 풀고 잘 사는 나라, 행복한 국민,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는 소신 있는 실행가 ESTJ, 지금까지 세 분 이제 앞에 E는 다 공통됐고요. 맨 뒤에 J도 다 공통됐는데 중간에 두 개는 이제 서로 다릅니다. 어제와는 좀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한동훈 후보 어떨지 궁금합니다. 한 후보님. 안녕하세요. MBTI를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해보다 보면 어쩔 때는 이게 나오고 어떨 때는 저게 나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경선 후보로 등록하면서 두세 번을 해봤는데 서로 다른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좀 감성적이다가 어떨 때는 또 이성적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나온 것 중에서 제가 되고 싶어 하는 것으로 골랐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대담한 통솔자, 국민들을 그리고 지지층을 이끄는 대담한 리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리더가 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미없으니까 운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사행시 한번 할게요. 사행시, 사행시요? 예. 오늘 어떻게 EN, E로 이렇게. 예. 네, E, 에너지를 모읍시다. N, 제가 국민의 내비게이션이 되겠습니다. T, 트러스트, 신뢰가 필요합니다. J. 정의로운 나라 만듭시다. 알겠습니다. 자, ENTJ 마지막 한동훈 후보까지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분이 다 이제 다 다릅니다. 어제랑 다르고요. E와 J는 다 공통인데 8분 어제까지 8분이 다 E라는 것은 이제 다 공통인 것 같습니다. 저처럼 이제 저는 이제 슈퍼 I인데요. 극 I인데요. 저 같은 사람도 사회생활 그래도 다 잘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아이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희가 좀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와 형식은 같습니다. 공통주제 토론이 이제 두 번의 공통주제 토론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별주제 토론이 1라운드, 2라운드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공통주제 그럼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민생, 경제, 복지입니다. 바로 우리 국민의힘 보수 정당이 진심이 있고 또 가장 유능한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키워드를 준비했고요. 그 키워드를 보시고 각 후보들께서 그 키워드 중심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토론이 진행되겠습니다. 자,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저출생, 기본소득, 글로벌 경쟁력, 일자리 이런 키워드들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하나씩을 고르셔도 되고 포괄적으로 하셔도 되고 2분씩 이 분야에 대한 비전과 견해를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자, 먼저 순서대로 이번에 이철우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후보님 시작해 주십시오. 예. 저출생 문제는 우리나라 근본을 흔드는 어떻게 하면 국가가 소멸될지도 모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북도지사로서 24년 1월 달에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6월 달에 그 국가 인구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러고 저출산 고령화위원회를 비상근 조직을 상근 조직으로 만들고 부총력을 격상하겠다. 그러면서 저출산 고령화위원회에서 우리 도에 공부하러 많이 왔었습니다. 제가 쏘아올린 풍선이 국가를 바꾸는 일에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생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저들이 많은 난상 토론을 해왔는데 정말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 70년대 때 6명씩 아기가 태어나서 어떻게 하면 아기를 적게 낳고 나라가 잘 살게 하느냐. 산하 제한을 92년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83년도에 이미 저출산 위기로 들어갔는데 그때도 계속 산하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하는 분들이 이 통계를 잘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국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지방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지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젊은이들 전부 수도권에 와 있는데 30대 절반이 아직 결혼도 안 했습니다. 이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문화를 바꾸지 않았는데 제가 문화를 바꾸는 건 고졸 전성시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회 진출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전성시대 만들고 그다음에 애기 놓는데 젊은이들이 만남 자체가 없습니다. 만남. 우리 도에서는 우리 자체가 이 결혼 정보 회사처럼 하고 만나면 주택 문제 그다음에 아기를 국가에서 키워주는 제도 아파트 1층을 빌려서 전부 다 제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출생 문제는 대한민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철우 후보께서 이제 저출생 문제를 주제로 토론을 하셨습니다. 고졸자 전성시대 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른 후보님들도 이제 잘 경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제가 이 후보님의 이런 좀 그 정책은 되게 좋다. 내가 좀 빌려 쓰고 싶다. 이런 게 혹시 있는지 이따 여쭤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본격적인 저희가 이 구체적인 심화 토론, 그다음에 그 1대1 토론은 같은 주제를 가지고도 2차, 3차 경선 때 또 진행이 되고요. 오늘은 서론의 토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씩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나경원 후보님. 네, 저도 저출산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성장 동력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노동개혁, 규제개혁, 세금개혁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저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하지 않고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저출생 문제를 가장 탑 프라이어리티에 올려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헝거리 대책을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헝거리가 이 논쟁을 10년 전에 했습니다. 그때 어떤 논쟁이 붙었느냐. 이 사람이 부족한 거를 이민자로 할 것이냐 아니면 헝거리 사람들을 키울 거냐 이런 논쟁이 붙었고 결국 이민자의 나라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국민의 나라로 만들 것이냐를 논의했습니다. 저는 저희도 같은 그 논쟁에 바로 시작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토탈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출생에 있어서 뭐 난임 지원부터 시작해서 일자리, 주거, 보육, 교육 쫙 있는데요. 토탈 전략이 필요한데 제가 하는 대표적인 정책, 신혼부부 둘이 와서 결혼하겠다 그러면 2억, 1% 20명 꿔주십시오. 아이들 낳을 때마다 원금과 이자 탕감합시다.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ILO 협약 112로 탈퇴해서 우리 가사보육 도우미 간병인 99만 원 시대 만들어 봅시다. 정말 걱정 없도록 아이 키우는데 걱정 없도록 만들고요. 지방 시대를 열겠다는 거에 저도 동감합니다. 저는 K 리쇼어링 하겠습니다. AI는 바로 이런 때 쓰는 겁니다. AI 트랜스포메이션 해서 이 제조업 돌아오게 하는 거 도와주고요. 그리고 노동 유연성 또 이 일종의 그 노동자들에 있어서의 임금, 최저임금 차등화 반드시 만들어내야 합니다. 네, 나경원 후보였습니다. 가사도우미 간병인 99만 원 시대여겠다. 그다음에 2억 원을 어떻게 하자고 말씀하신 거죠? 그 1% 초저리 대출로 20년을 꺼주고요. 20년. 그리고 이 아이 하나 낳으면 원금 탕감, 이자 탕감. 그리고 둘 낳으면 원금 3분의 1씩 탕감해서 넷 낳으면 원금 전액 탕감인데요. 네, 네. 민주당이 얼마 전에 어설프게 따라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 정책이 좋긴 좋은가 봅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추가 질문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20초를 더 드렸습니다. 다른 후보들께도 비슷하게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홍준표 후보님. 네, 저는 뭐 글로벌 경쟁력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칙이 자유주의적 경제 질서가 기본 원칙인데 여태 한 7, 8년 동안 경제민주화가 기본 원칙이 되고 그게 부수적인 원칙처럼 운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 자유와 창의 헌법 119조 1항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규제를 전부 바꾸겠습니다.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것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전부 기업의 자율로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신산업에 들어가는 규제가 없어집니다. 세 번째, 부총리급으로 미래전략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이 5년마다 바뀌고 나라 경제가 장기적인 비전보다는 중장기적인 비전보다는 단기적인 정책에만 치중을 해서 부침이 심하기 때문에 나라가 계속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부총리급 미래전략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의 그런 기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욱 확대시키기 위해서 초격차 기술 주도형 산업을 집중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노동개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노조가 지배하는 나라가 되면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테슬라가 우리나라에 온다고 했을 때 나는 절대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로 갔습니다. 해고의 유연성도 확보를 해야지 비정규직이 없어집니다. 네, 홍준표 후보였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주제로 토론하셨습니다.
미래 전략 부총리를 신설하겠다 말씀하셨는데 홍보님 혹시 이 가운데 이 사람은 미래 전략 부총리로 괜찮을 것 같다 혹시 생각되는 사람 없습니까? 나경원. 네. 제 대통령 하려고 그러는데 총리하라 그러시는데 조금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네, 생각해 보신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네 번째 한동훈 후보님 이분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글로벌 경쟁력을 택했습니다. 세계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자유방임처럼 신자유주의 그러면서 모든 게 기업들끼리 알아서 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국적이라든가 자본의 국적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오래 갈 것 같이 보였죠. 그런데 최근을 보면 최근 상황은 나라가 직접 예전에 우리 개도국 올라갈 때 아니면 중상주의 시대처럼 국가가 직접 나서서 경제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고 있고 관세 전쟁까지 일으키고 있고 중국은 말할 것도 없죠. 최근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자유방임이 낫다? 아니면 그립을 잡는 게 낫다? 이런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 상황에서는 나라가 기업을 대신해서 해야 할 일들을 반드시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께서 중화공업을 일으켰을 당시에 그 시대상처럼요. 그 시기에 박 대통령의 님의 나이가 저처럼 50대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젊은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같이 서서 일종의 서로 주고받는 딜을 한 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국가가 대신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을 기업에 맡길 게 아니라 국가가 직접 나서서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대통령이 돼서 경제 워룸을 만들고 거기 살면서 미래성장 2개년 계획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숫자 3, 4, 7 이렇게 정하는 거 좀 옛날 방식 같긴 한데요. 그런데 지금 그거 필요합니다. 2년 내에 얼마를 하겠다는 목표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AI G3 달성하겠습니다. 70%의 중산층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하겠습니다. 이런 수치를 반드시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기업과 함께 2인 3각으로 해내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필요한 글로벌 경쟁력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해내겠습니다. 네, 한동훈 후보였습니다. AI G3 4만 불시대, 그다음에 중산층 70% 347. 한 후보님은 이제 법률에는 뭐 그 최고의 전문가인데 경제 공부도 열심히 많이 하셨습니까? 결국 정치는 경제를 부흥시키고 성장시켜서 국민 잘 살게 하는 것이고요. 그동안에 제가 해왔던 정치의 대부분은 그런 일들이었던 것 같아요. 더 공부하고 더 채워놓고 더 좋은 사람들과 같이 잘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철 후보님은 들으시면서 이런 거 참 괜찮다.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거는 갖다 쓰겠다. 뭐 그런 거 혹시 있으셨습니까? 뭐 다 좋은 이야기고 제일 큰 문제가 저출생 문제 이거 해결 못하면 나라 망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인식을 같이 하는 게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주제들에 대한 더 심화 토론 저희가 이제 2차, 3차 경선에 올라가면서 더 국민들께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공통 주제 토론입니다. 두 번째 공통 주제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공통 주제는 외교 안보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정말 초선진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북중러에 경도된 변방으로 가느냐 중요한 저는 기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4명의 후보들의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자, 이번엔 순서대로 나경원 후보부터. 가만히 있어. 네네. 내가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네. 이 원래 사회 통합이 주제가 아니었습니까? 사회통합은 이제 조별 토론입니다. 요 다음 라운드가 이제 사회통합으로 하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한다는 겁니까? 네네네. 이게 원래 고지된 순서대로 저희가 이제 경제, 복지 시작했고요, 민생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외교안보하고 그 다음에 사회통합으로 갈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 공통 주제 외교안보 나경원 후보님 시작해 주십시오. 외교 안보, 뭐 경제 안보 이제 정말 떼야 뗄 수 없고 안보나 경제나 외교로 풀어야 됩니다. 지금 저는 대통령 당선되면 제일 먼저 미국 날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단판 짓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세 문제 따로 또 안보 문제 따로 풀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지만 얼마 전에 일본 협상단 갔을 때 트럼프 대통령 툭 끼어들어서 또 방위비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은 방위비 문제하고 그리고 우리 관세 문제 원샷 딜 필요합니다. 패키지 딜 필요합니다. 자, 여기 후보 중에서 누구 백악관 가서 단판 해보신 분 계신가요? 나경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 때 그 엉터리 종전선언, 주한미군 철수 결국 추진하려고 할 때 제가 2번이나 막았습니다. 백악관에 들어가서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하고 단판 지어서
우리 종전선언 막아냈습니다. 두 번째로 문재인 정부 말기에 다시 한번 미국 의회를 동원하려고 했던 것, 미국 의원들 34명이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종전선언 반대하는 서한 만들도록 했습니다. 저는 이 외교력은 결국은 경험과 네트워크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브레인이죠. 프레드 플라이츠 한국에 오면서 저한테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분은 뭐 자기 트위터에도 본인 저 만난 거 썼는데요. 역시 이거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는 결국 한미 동맹으로 먼저 풀고 그리고 또 다른 제정상과도 이 외교로 풀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또 경제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앞으로 제가 그동안의 네트워크 또 그동안의 경력으로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네, 나경원 후보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키워드로는 트럼프 2기 시대, 그다음에 북한 핵 문제 어제와 똑같이 제시해드렸고요. 나경원 후보는 트럼프 2기 시대, 내가 백악관에서 담판할 수 있다, 종전선언 내가 막아냈다라는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두 번째, 홍 후보님 준비되셨습니까? 외교 문제는 국익 우선 실용주의를 외교의 근본 원칙으로 삼고 과거하고는 달리 우리 국익에 배치되면 어떤 문제도 우리가 반대할 수 있다. 그런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두 번째, 안보 문제는 가장 절실한 게 남북 핵 균형입니다. 2017년도 전술핵 재배치로 그 당시에 당대표를 할 때 워싱턴 방문했을 때는 이 문제가 워싱턴에서 조소와 조롱으로 답변을 할 정도로 남북 핵 균형 문제를 미국 조야에서 우습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중국이 세계로 다시 뻗어나오면서 미국의 세계 질서를 바라보는 데가 상당히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를 설득을 해서 남북 핵 균형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북한 김정은의 핵노예가 됩니다.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군 체제를 세 번째 개편을 좀 하겠습니다. 육해 공군 체제에서 해병 특수군으로 새로운 특수부대를 만들고 이건 북한의 특수 8군단에 대응하는 겁니다. 만들고 우주사령부를 만들어서 우주를 갖다가 우리가 북한보다 먼저 선점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어적 군 체제에서 공세적 군 체제로 전환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강한 군대로 만들고자 합니다. 네, 홍준표 후보의 2분 토론이었습니다. 핵균형 필요하다는 말씀은 홍 후보님 그 자체 핵무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토식 핵 공유도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던 그 핵 프로그램 협의제도 그걸 문서화하고 미국으로부터 핵 안보를 문서로 받아내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입니다. 한동훈 후보께서는 어떤 키워드인지 말씀해 주시고 2분 시작해 주십시오. 저도 트럼프 대응 관련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등장은 표면적으로는 위기지만 우리에겐 기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저히 실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죠. 다행히 미국은 아시아 프라이어리티라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 하에서 대한민국은 트럼프 행정부에게 대단히 중요한 카드들을 가지고 있죠. 특히 해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조선업 우리와의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죠. 이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카드들을 들고 실리적으로 협상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겐 반도체와 원전 등 협상 카드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추상적인 동맹국 가치보다 실리를 주고받는 정책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일찌감치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안보 전략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7월 우리 전당대회 당시에 이를 비중 있게 얘기했었죠. 당시에 지금 현재 미국의 외교 안보 브레인이 된 에브리지 콜비 국방차관이 제 발언을 보고 브라보, 미국의 외교 정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말을 X에 올리기도 했었던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다른 후보들이 트럼프와 행정부와 협상력을 강화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저는 결국은 우리 들고 있는 카드를 가지고 실리로 협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사람들 중에서 그런 외교 무대에서 누가 가장 잘 어울릴지를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의 법조인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법조인이기도 합니다. 미국 뉴욕주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도 했었죠. 주요 국가의 리더들이 세대 교체를 이루면서 젊어지고 있습니다.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였죠.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미국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말했듯이 호주, 대만, 일본 등 우방국들과 경제 나토를 구성해서 중국의 한한령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도 갖추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동훈 후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면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 뭐 캐릭터가 좀 잘 케미가 맞을 것 같은가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캐릭터시잖아요. 저는 그런 분을 아주 좋아하고요. 즐거운 대화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철 후보님 준비. 예. 국방 외교 분야가 이제 대통령이 해야 될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고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상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트럼프를 잘 알아야 트럼프하고 외교를 할 수 있는데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는데 우리나라가 대미 흑자가 갈수록 많이 생기는데 그 이유가 뭐냐. 트럼프 일기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를 하락해서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원자재, 중간재가 들어가서 수출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그 기업들이 철수를 하면은 수출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중국도 과거에 우리 공장을 많이 지어서 중국에 흑자가 많이 났는데 2년 전부터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중국은 이제 원자재, 중간재 갈 게 거의 없습니다. 그거 자체 생산합니다. 이런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모릅니다. 우리가 관세 협상할 때 가서 너 미국에다 공장을 많이 지어서 우리가 원자재, 중간재에 가는데 공장을 철수하면은 우리가 무역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협상 대상으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트럼프는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그거 읽어보니까 상대한테도 도움이 되고 자기한테 도움되는 일을 해라. 그래서 이번에 에이펙을 10월 31일, 11일 날 경주에서 하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을 꼭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전쟁을 끝내면 푸틴을 데려오도록 하고 거기에 또 하노이 빅딜을 실패했기 때문에 김정은하고 같이 경주 빅딜을 하면은 트럼프는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 기회를 주면은 트럼프가 달라집니다. 저는 핵 문제는 우리나라 핵 개발을 한다면 수출을 먹고 사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전술핵을 갖다 놓는 게 좋다. 저도 국회 정보위원장 할 때도 전술핵 유치를 위해서 미국에 2차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전략을 갖고 해서 북한하고 대치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이철 후보였습니다. 이 후보님은 이제 경북지사신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경주에 이제 오게 되면 에이펙 때 어디를 좀 보여주고 좀 어떤 걸 이렇게 좀 하면 그래서 경주 에이펙이 된 이유도 우리가 한류 때문에 세계적으로 보여줄 게 너무 많이 있다. 그래서 경주 자체가 세계 문화유산이고 그 세계 지붕 없는 박물관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다 보여줄 건데 특별히 만찬장을 경주 박물관을 했는데 거기 가면은 에밀레 종이라고 우리 다 아는 세계에서 종이 가장 소리가 좋은 겁니다. 그 에밀레 종을 한 번씩 치면은 1500년 전에 만든 거다 하면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네. 우리 문화가 보여줄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에밀레 종을 치는 모습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 나 후보님 뭐 외교안보 전문가신데요. 지금 새 후보님 토론 들으면서 이런 부분 공감이 된다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뭐 전체적인 기조에는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과연 누가 할 수 있느냐. 뭐 한동훈 후보 저 미국 변호사 자격증 있다고 하시는데 법조인하고 정치는 좀 다르다. 외교는 역시 이 축적된 경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리고요. 이 외교 현장에 제가 나가면 다보스 포럼 특사도 갔다 왔는데 꼭 다시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슐츠 전 총리도 기후총회에서 만났었는데 그 다음에 나경원이 이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오냐고 꼭 확인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 축적된 네트워크로 해결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론들이 있으시겠지만 2차, 3차 토론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공통주제 토론을 마쳤고요. 다음에는 조별 주제 토론입니다. 저희가 어제 A조 때는 청년 미래가 주제였고요. 오늘은 사회 통합이 주제입니다.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4분씩 시간을 드릴 텐데 4분 동안 자신의 그 발언을 혼자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다른 후보를 지목해서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듣다가 그만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분한테 또 질문하셔도 되고 자유롭게 이 4분씩을 해서 이렇게 두 라운드로 돌아서 토론을 하는 방식입니다. 자, 저희가 여기도 키워드를 준비했습니다. 키워드를 보시고 선택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키워드 보여주십시오. 네, 사회통합과 관련된 주제, 지역균형, 가짜뉴스, 온라인 폭력, 세대 갈등,
또 이념, 다문화, 젠더, 원전, 기초과학, 순수예술 이런 키워드들입니다. 여기서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키워드를 또 본인이 준비를 하셔서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번엔 순서대로 먼저 홍준표 후보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홍 후보님 예. 시작하십시오. 키워드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좌우 갈등을 하겠습니다. 좌우 이념 갈등. 네, 4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보수 진보 갈등, 좌우 갈등이 시작이 된 것은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시대부터 본격화가 됐습니다. 한 20년 동안 보수 진보 좌파 우파 갈등이 극에 달해 가지고 지난번에 비상계엄과 그리고 탄핵 소추가 그게 가장 극적으로 충돌한 사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좌우 갈등, 보수 진보 갈등으로 물론 뭐 영원한 갈등도 있고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 젠더 갈등도 있고 다 있지만은 가장 지금 심각하게 보는 게 보수와 진보의 갈등입니다. 좌파의 우파의 갈등이고. 그래서 국회 가서도 이 사람들은 지금 서로 말을 하지 않아요. 상대방 국회의원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안정될 리가 없죠. 그래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이러한 보수 진보 갈등, 한 20년간 지속된 이런 갈등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치유를 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 그게 저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통합의 가장 우리가 수행 수단으로 사용해야 될 게 첫째가 국익입니다. 지금은 서로의 진영 논리에 얽매여서 우리 진영의 사람이라면 도둑놈이라도 오케이고 강도라도 오케이고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오케이가 돼버린 그런 기형적인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고 나쁜 짓 다 한 사람이 지금 사실상 민주당 후보가 돼가지고 세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비정상적인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타파하기 위해서 좌우 갈등을 해소하는 첫째 논리로 첫째 모든 것을 국익으로 두자는 겁니다. 나라의 이 국민의 이익이 되어야지 이게 진영 논리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첫째, 모든 정치나 나라 통치를 국익을 중심으로 해결을 하고, 두 번째, 로마 철학자 에울피아누스가 정의의 개념을 이렇게 한 게 있습니다.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 것이 정의다. 이렇게 정의를 한 일이 있는데, 야당은 야당의 것을 줘야 돼요. 또 여당은 여당의 것을 줘야 되고, 자본가는 자본가의 것을 줘야 되고, 노동자는 노동자 것을 줘야 됩니다. 각자가 자기 것을 뺏기고 자기 영역을 침해다 할 때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고 투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 그런 정치가 되고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좌우가 공존하고 보수 진보가 공존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쪽이 한쪽을 억압하는 그런 20년 동안의 정치 행태, 통치 행태는 갈등만 폭발시키고 합의가 안 되고 나라는 혼미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국익 중심으로 나라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 그런 정치 문화, 사회 제도를 채택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 후보께서는 그 질문은 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진단 그리고 해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순서는 한동훈 후보인데요. 어떤 키워드입니까? 저도 사회 갈등이라는 키워드로 하겠습니다. 네, 자 4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극단적인 갈등 상황이 결국 한쪽에서는 계엄, 한쪽에서는 30번의 탄핵 시도로 극단적인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계엄으로 인해 하게 된 선거이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계엄에 관한 질문을 우리 정치인들에게 국민들이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것이라 하더라도 비상계엄은 불법이라고
봤고 그래서 앞장서서 막았습니다. 국민이 먼저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비상계엄에 반대하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닌 경미한 과오다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저는 그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계엄 자체가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계엄이 잘못된 것이고 결국 계엄을 한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보거나 저는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계엄은 반대하지만 경미한 과오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계엄 옹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공격하려고 드는 것은 아닌데요. 후보님들께 제가 간단하게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 후보님께서 12월 4일 날 경솔한 한밤중의 해프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0일 날은 홧김에 서방지한 거다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홍 후보님도 계엄을 반대하시는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계엄 반대. 예. 그런데 탄핵에 대해서는 또 반대 취지를 가지셨단 말이죠. 탄핵을 반대하면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었다. 2시간간의 해프닝이었다. 2시간 정도 됐죠. 국회에서 계엄해서 요구권을 행사하고 그게 2시간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한테 자진하야할 기회를 주자. 예.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주도권 토론이니까 말씀드리면 다만 대통령께서는 그 이후에 자진하야 논란이 있을 때마다 자진하야의 생각이 없다는 면을 분명히 밝히신 상태였거든요. 그렇다면 홍 후보님 말씀도 대통령이 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점에는 동의하셨던 것 아닌가요? 정치적 책임을 져야죠. 그것이 대통령직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아니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자진하야라는 말씀, 그 말씀 드리는 거는 예. 이제는 더 이상 통치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예.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당 의원들 상당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국민의힘 그 당의 그 광역단체장 12명 중에서 10명이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예, 얘기해 드리죠. 이철우 지사님께 예.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스북에 3월 13일 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예.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그런데 탄핵 소추를 안 했으면 헌법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108명 국회의원을 준 거는 탄핵을 하지 마라. 대통령 다시 한번 지켜라. 제가 이런 이야기인데 주도니까요. 왜 경솔하게 탄핵에 들어갔나 이 말이에요. 자, 정당한 할 말이 권리를 있다 하는 행사한 게- 것이라고 아니,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후보가 지금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지금 우리 당 후보로 나왔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야 지금. 예.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도 내란이라 하는 말이 대통령이 무슨 내란이 있나 이게. 예. 권력을 나경원 잡으려고 의원님, 내란하는 거지. 저는 딴 말씀은 아니고 최근에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의 신당 논의가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왜 대통령 경선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입니까? 저는 한동훈 후보가 내란몰이 탄핵을 선동한 것 때문에 정말 결국 이 지경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대통령이 내란을 자백했다 하면서 사실 내란몰이 탄핵을 선동하는데 가장 앞장섰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자, 그 다른 후보들 토론하실 때 또 아마 또 다시 다뤄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시간은 준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이철우 후보님 준비되셨습니까? 예. 키워드는 어떤 거죠? 저는 뭐 사회 통합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네, 4분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그 우리나라는 너무 갈등이 심합니다. 갈등 공화국입니다. 갈등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홍 후보 말씀대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중에 심각한 문제는 남북 대치에서 왔는 게 가장 심각합니다. 제가 1월 19일 국회에서 연성사상전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민선이 효선이 사건, 강우병 사건, 사드 사건 이런 것들이 다 반미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나라를 뒤질 정도로 떠들었는데 그 뒤에 강우병 걸린 사람 봤습니까? 사드 제가 직접 했는데 직접 많이 당했습니다. 제가 멀쩡한 사람이 저한테 그냥 쌍욕을 합니다. 사람이 그래 바뀝니다. 사상전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당에서 탄핵에 들어간 것도 사상전이 말려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내란이라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내란 속에 막 이러니까 겁이 나가서 탄핵에 들어갔는데 국민들은 탄핵 그다음에 거부권 행사 이때 그래도 국민의힘이 최대한 그거는 지켜라. 그래서 108명이나 줬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 들럭 들어가가지고 오늘날 조기 대선을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탄핵 때도 그런 일이 있어서 적폐청산을 해가지고
보수가 거의 개멸되다시피 했습니다. 자유우파가 개멸돼서 거의 장본인이 여기 앉은 한 후보 아닙니까? 이재용 같은 사람이 말 빌려줬다고 해가지고 지적사니까 지금 삼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삼성이 투자 기회를 놓쳐가지고 지금 점점 떨어져 있고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정도로 갑니다. 이게 사상전에 밀리는 겁니다. 저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영원한 화합에서 동서화합 포럼도 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생가도 하고 박정희 대통령 생가하고 국회의원한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 한번 거치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상전에 대치도 해야 되고 이 선거의 제도를 바꿔야 된다.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거를 소선거, 중선거, 대선거로 바꿔야 됩니다. 5명 뽑을 때는 5명을 한꺼번에 뽑으면은 여러 당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당 독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거구제 바꿔서 해결을 하고 그리고 이 사상전이 가랑비 옷 젖듯이 우리 당이 자유우파가 늘 당합니다. 자유우파가. 좌파들은 고도의 전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당은 대책을 못 합니다. 대책을. 이 대책을 못 해가지고 박근혜도 탄핵시키고 박근혜 탄핵되고 난 다음에 뭐가 달라졌습니까? 우리 당만 쪼그라들고 대통령이 뭘 잘못했느냐 이게. 그 때문에 가짜 뉴스 때문에 다 당한 건 아니냐 이게. 가짜 뉴스 때문에. 그 가짜 뉴스 때문에 당하는데 그때는 칼춤을 춘 사람이 있고 하향 연하락하고 그렇게 즐기던 사람이 우리 당 후보로 와 있다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조기 대선을 치르면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가 정권 수호를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그때 적폐청산의 10배가 더 되는 내란 청산을 하는 어마어마한 겨울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가 절대로 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갈등을 없애는데 우리 자체가 이념적으로 무장이 돼야 됩니다. 우리 당이 전혀 무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당원인지 그냥 일반인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경우를 당하고도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안 되니까 저는 내란몰이 이런 그 사상전에 말리 안 들도록 방첩청을 만들어야 됩니다. 공수처 그런 거 없애고 중앙방수청을 만들어서 사상전에 대비하는 고도의 수사기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은 제가 잘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이철 후보였습니다. 방첩 뭐 만드신 방첩청. 방첩청. 중앙방첩청. 알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네 번째 나경원 후보님은 어떤 키워드 선택하셨습니까? 저 홍준표 후보님, 이철우 후보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셨네요. 제가 사실은 이념 갈등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념 갈등을 통합해야 된다. 국민들께서 너무 싸우지 않느냐 하지만 결국은 대한민국의 이념 갈등이 헌법 가치 안에의 보수 진보의 갈등이라면 우리가 충분히 논쟁하고 거기서 통합도 만들어가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 친북 세력들의 이 헌법 가치를 뛰어넘는 그런 갈등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번 민주당 보십시오. 민주당 공약을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의 그 민주당 일부 세력은 저는 친북 세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원에서 간첩 수사권 뺐더니 이번에 공약이 방첩사 해체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대선을 우리가 무슨 중도 확장 이런 얘기할 게 아니라 체제 전쟁이라고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헌법 가치가 분명하고 법치, 상식, 헌법 가치가 딱 서야지 거기서 사회 통합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가치를 분명히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국민 통합 이전에 그러면 자, 그럼 우리 당의 보수 통합은 어떻게 되느냐를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당의 뭐 스펙트럼이 넓은 건 좋지만 이것도 역시 국민의 힘이 우리가 무슨 단순한 뭐 이것이 사교 클럽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념 정당입니다. 가치 정당입니다. 이것을 내세우는 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패션 우파, 뭐 중도 확장 이러면 표 가져오는 줄 압니다. 그럼 좌파 정당 찍지 왜 우리 정당 찍습니까? 중도연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가치를 확실히 무장하게 해야 되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보수 통합을 누가 잘할 수 있나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도 보수가 통합되어야지 중도로 나갈 수 있고 그 힘으로 선거를 이긴다고 하는데요. 한동훈 후보님, 제가 보니까 이
경쟁력 조사, 여론조사가 있는데 한동훈 후보보다 제가 한 7%포인트 더 우위더라고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이 있는 부울경 또는 TK에 있어서 저는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데 한동훈 후보는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한동훈 후보님, 뭐 그동안 좋은 자리도 많이 하셨는데 보수 통합을 위해서 이번에 대통령 후보는 좀 그만두시고 좀 헌신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나경원 후보님의 정치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국민을 위해서 지금 제가 하시겠습니까? 지금 안 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제가 꼭 필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헌신하거나 희생하시지 않겠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이번에 한번 헌신하시면 굉장히 큰 정치적 자산이 되시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게 사실 이제 뭐 아까 홍준표 후보님께서 국익 말씀하시지만 이런 가치가 바로 서야지 그다음 정말 국익을 기준으로 논의하자 이런 것이 시작된다 해서 헌법 가치 바로 세우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이철우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인지전에 대해서 저는 사상전에 대해서 아주 깊이 공감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댓글이라든지 사이버, 이 온라인 여론 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무방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댓글 국적 표기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직 국회에서 그냥 논의가 안 되고 있는데요. 이것부터 시작해서 사상전에 대비하는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저는 사이버 사령부 격상하겠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경원 후보였습니다. 토론이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건강하고 치열한 토론이 가능한 그런 당이죠. 다른 어떤 당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단일대우로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2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2라운드도 마찬가지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키워드는 앞에서 나왔던 것들을 다시 선택을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다른 걸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번엔 순서대로 한동훈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과학 관련한 기초과학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지금은 대단히 그게 중요하죠. 제가 홍준표 선배님께 선배님께서 쓰신 그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열다를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거기서 저랑 굉장히 같은 방향이 많아서 좀 들어왔는데요. 특히 그럼 나한테 질문할 게 없겠네. 아니요, 저희가 그래서 굉장히 정책 토론이 가능할 것 같아서요. 예, 뭐, 예. 뭐 제가 어제도 말씀하시고 저 괜찮게 보셨던데요. 저도 선배님 좋아합니다.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좋아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주로 이제 ABB라고 대구에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셨어요. 그때 얘기하신 것 중에서 CBDC 도입을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디지털 커런시 관련해서요.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 CBDC라는 것이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한국은행도 지금 프로젝트 한강이라고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미국은 정작 CBDC를 안 합니다. 대신 CBDC를 가장 강하게 하는 나라는 중국이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가 CBDC를 특히 게다가 원화 베이스의 CBDC를 강하게 할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그게 과연 실효적인 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는 어제는 발표하면서 솔직하게 이야기했는데 나는 잘 모른다. 나는 잘 모르는데 이병태 교수님이 아주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분입니다. 이병태 교수님이 이거는 꼭 추진을 해야 된다고 해서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나 그게 젊은 층으로부터 좀 반감이 있어요. 내가 들어보니까 젊은 층으로부터 반감이 있고 중국에서 가장 지금 선도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렇죠. 미국이 이제 중국이 CBDC 위안화를 하는 것을 좀 견제를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달러화로 이제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대통령 되면 다시 검토해봐도 될 문제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위안화 스테이블 CBDC를 견제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게 이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화폐의 특성상 그냥 한국으로도 그냥 스테이블 코인 달러 코인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과연 원화 베이스 CBDC를 우리가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린 취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문제, 그리고 원화 CBDC의 문제는 달러에만, 우리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만 의존하지 않는 그런 하나의 플랜 B를 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 저는 의미 있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홍 선배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트렌드 리서치라는 곳에서 조사한 데서 이번 대통령에 한해서 임기를 3년 단축 개헌하는 것을 찬성하는 수치가 62%, 그리고 보수층에서도 72%가 나왔습니다. 제가 강하게 주장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홍 선배님께서는 이거는 적절하지 않고 2030년에 지선과 같이 대선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실제로 대선 이 대통령 선거 우리가 그동안 계속 봐왔듯이 후반에 힘이 빠졌을 때 개헌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3년을 내거는 이유가 이 3년 자체가 제가 대통령이 됐었을 때 민주당에 3년 만에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줌으로써 민주당과 서로 대화하면서 개헌을 이끌어낼 수 있는 도구로 본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2017년도에 탄핵 대선 때 어느 후보가 나는 2년만 하겠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대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수천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3년짜리 하려고 꼭 대통령을 해야 되겠다. 그래 주장하는 것도 난 좀 난센스고. 개헌은 미리 좀 하자는 겁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로 개헌을 해놓고, 예.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양원제입니다. 예, 저도 그 같은 상원, 하원, 양원제를 이제 그다음 2028년도에 수련이 제가 해놓고 만료됐습니다. 2030년도에 대선을 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 뜻이에요.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5초만 더 네, 마무리만 5초만 말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하면 개헌이 성공할 수 없고 말씀하신 방향대로라면 민주당이 개헌 논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두 후보가 크게 오늘 싸울 줄 알고 기대하고 왔던 기자분들을 실망하는 눈빛이 강력한데요. 저희 당 지지하시는 국민들께서는 아마 좋아하고 계실 것 잘 같습니다. 좋아요. 네, 현재는. 앞으로도 좋을 겁니다. 현재는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예. 자, 다음에 순서대로 이철우 후보님 어떤 키워드입니까? 국가 대개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국가 대개조 시작하겠습니다. 예. 5천 년 동안 밥을 못 먹고 사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만날 때마다 식사했느냐, 아침 먹었냐, 점심 먹었냐, 저녁 먹었냐, 이게 우리 인사입니다. 지금 20대 밑으로는 그런 인사 잘 안 합니다. 밥은 다 공짜입니다. 우리 어릴 때는 밥 먹는 게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한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나라를 완전히 바꿔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박정희 정신으로 일을 해야 된다. 제가 그걸 주장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해서 우리도 잘 살아보세요. 이제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 어떻게 운동을 바꿔야 되느냐. 저출산 문제 해결하는 운동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 세계 문화유산이 등재됐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녹화, 너무 산이 우거졌습니다. 이것도 세계 문화유산이 등재됐습니다. 그런데 산이 돈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산이 전국토의 63%인데 소득은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산불 났는 거 보고, 지난번에 울진에 산불 났는 거 보고, 이거 대전환해야 된다. 도지사는 도저히 못합니다. 대통령이 돼야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이 돈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낮은 산은 다 깎아서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스마트팜 만들고 그 리조트, 관광 자원화하고 그래 하면은 청년들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한류에 따라서 그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돈도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 대전환. 그리고 농사 짓는 방법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주주가 돼서 하면 소득을 2배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쌀 농사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 걸 다작물로 여러 가지를 바꿔서 할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이것도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학기술을 만들었는데 이때까지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이 선진국을 따라가는 추격기술입니다. 이걸 창조기술로 바꿔야지 우리나라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삼성과 애플을 비교하면은 2000년, 25년 전에 2000년 삼성이 애플이 2배였습니다. 지금은 애플이 삼성이 10배도 늘었습니다. 과학기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만들고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 고속도로를 다 반대하는데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이 나라의 물류를 쉽게 만들어서 이렇게 부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동서 10축, 남북 10축을 다 계획은 들어가 있는데 지방은 못 만들고 있어요. 예타하다 보면 못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예타 없이 바로 시행을 해야지 나라가 바뀌고 지방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대한민국 교육은 현 상태로 가면은 창조적인 인간이 나오질 않습니다. 전부 다 입시 지옥에 들어가서
잘못하면 정신병자가 많이 생기는 그런 교육제도입니다. 새로운 교육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네덜란드 가보니까 유치원생들은 예절교육, 초등학교 저학년은 취미활동, 4학년, 고학년 돼서 고등학교까지 공부하는데 절대 교과서는 집에 못 가갑니다. 우리나라 체제를 완전히 바꿔서 공교육에서 과외 없는 그런 나라로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류에 따라서 세계가 한국을 엄청 오보고 싶고 관광을 오고 싶은데 이 문화가 관광 자원화, 그래 호텔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부족해서 다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에이펙 계기로 트럼프가 경주에 오면은 김정은하고 같이 왔을 때 트럼프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느냐, 가자지구를 개발하고 그린란드를 돌라고 하는데, 그래서 DMZ를 개발하면은 거기에 관광 자원이 엄청나게 됩니다. 평화 기반이 생깁니다. 남북 통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국가 대개조 사업을 하는데 이쪽에 마지막은 헌법 개정을 해야 됩니다. 헌법 개정하는데 3년 만에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한동훈 후보와 뜻을 같이 합니다. 이때 못하면은 민주당 정권 넘어가 난 다음에는 굉장히 했습니다. 우리가 정권 잡고 반드시 헌법 개정을 해서 새로운 체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철우 후보의 담대한 구상들 잘 들었습니다. 다른 후보들이 한 30초씩 더 쓰셨는데 혹시 뭐 질문하실 게 있으면 기회를 드리고 아니면 그냥 멈추겠습니다. 끝낼까요? 네. 네. 자, 다음 그러면 순서대로 다음은 나경원 후보님 어떤 키워드입니까? 뭐, 전 아까 이 이념, 댓글, 뭐 온라인 조작 이거 좀 더 하겠습니다. 네, 자, 4분 시작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저는 지금 굉장히 이런 이 대한민국이 어려워지고 우리가 조기 대선까지 이르게 된 것은 이 정치가 망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출마한 이유도 됐는데요. 이 정치가 망가진 것, 국회가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이재명의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와서 잘 아시다시피 의회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우리가 의회 독재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의회 민주주의가 완전히 파탄이 되고 또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다시피 뭐 줄탄핵하고 맨날 위헌적 입법하고 하는데 그럼 우리 당은 좀 잘했나 하면 우리 당은 또 거기에 있어서 대통령 이 일하게끔 이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발목 잡는데 일하게끔 하는 것보다는 우리 당도 또 같이 대통령을 압박했어요. 그런 과정에 이제 제가 아까 인지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당의 이 당 홈페이지 게시판도 이 댓글이 이상한 댓글이 많이 나왔습니다. 홍준표 후보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저는 어쨌든 정치 복원이 되고 그리고 이 국회랑도 잘 그러니까 대통령 되면 여의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은 여의도하고 같이 가야지 의회 권력이 워낙 세졌기 때문에 의회를 잘 다뤄야지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야당도 잘 다뤄야 되고 또 우리 당을 하나로 가야 되는데요. 우리 당의 게시판도 이게 인지전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 댓글 게시판 논란 아실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조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조사한 지가 몇 달이 됐는데도 결론이 안 나오는데요. 아마 경찰에서 그 결론 거의 낸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런 결론 낸 게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건 내가 지금 말 못하겠어요. 당사자가 있는 거 같으니까. 저는 참 이게 우리가 지난 이렇게 왜 조기 대선을 했느냐, 왜 이런 탄핵까지 이르게 되고 이렇게 했느냐를 보면 결국은 우리 의회 독재를 못 막아낸 것도 있지만 당을 하나로 만들어내지 못한 탓도 있다. 그래서 대통령도 대통령 노릇하기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이러한 기본적인 질서가 잘 잡힌 다음에 우리가 미래를 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145 프로젝트 제안했습니다. 잠재 성장률 1% 높이고 그리고 소득 4만 불 시대 대통령 임기 안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G5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핵심은 저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출산 정책이 필요하고 그래서 인구 부총리 신설하고 저출산 정책은 토탈 전략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또 사람이 필요한 것 어떻게 할 거냐. 미래성장펀드 얘기하고 우리 이 초격차 기술 말하는데요. 초격차 기술도 사람이 만듭니다. 중국의 천인계획 매칭 우리 배워와서 K 천인계획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과학자들 돌아와서 초격차 기술 만들어내겠습니다. 새로운 K 방산, K 원전 르네상스 만들겠습니다.
나경원이 이 145 프로젝트 제대로 해서 대한민국 정말 성장 잠재력 다시 뛰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또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청년 세대, 젊은 세대들 이 시드머니라도 만들게 하는 재테크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가상자산 시장 조금 더 제도화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일종의 블록체인을 이용한 금융 혁신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나경원 후보의 조별 주제 토론 2라운드였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번 라운드의 끝 마지막 순서 홍준표 후보님. 예. 키워드는 후보님들한테 다 물어봐도 되는 거죠? 네네, 그럼요. 예. 우선 나경원 후보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당대표 선거 또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명태균이 여론조사 조작을 참 2번이나 당했는데 참 억울하시겠어요. 어떻습니까, 심경이? 명태균 사건을 제가 2번 당했죠. 그렇죠. 네. 뭐 우리 당의 이상한 여론조사로 제가 2번 당했는데요. 사실 뭐 홍 후보님 명태균 사건으로 계속 엮이시니까 좀 불편하시겠지만 이 기회에 좀 털어보시려고 그 말씀 꺼내신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당이 저는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선할 때마다 룰을 바꿔요. 우리 당 이번 1차도 1차 예선도요. 5대5 그 원칙을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됐어. 고만하고 됐고. 그다음 우리 이철우 후보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TK 행정통합을 이철우 후보님 어떻게 마무리하실 생각입니까? 이번 대선 끝나면은 행정 통합이 그냥 단순 통합만 하면 손해 보니까 중앙의 권한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 당시에 우리가 하려니까 대통령이 부재 중이라서 못 했는데 네. 이 대통령이 6월 3일 생기면 바로 시작해서 TK도 통합하고 네. 뭐 부산, 경남, 충청, 전남 다 해가지고 지방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그럼. 예. 고맙습니다. 한동훈 후보님한테 내가 물으려고 하는 거는 내가 정치 대선배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어떤 말씀을 묻더라도 고깝게 듣지 마시고 앞으로도 한 후보님 정치를 계속 해야 되니까 좀 편하게 답변해 주시기 제가 잘 듣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오기 전에 우리 그 청년의 꿈 그 안에서 꼭 가거든 이거는 좀 질문해 보라고 해서 내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 높이 구두를 신습니까? 네, 청년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 보면. 됐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뭐 생머리냐 뭐 보정 속옷을 입었느냐 이 질문도 내가 유치해서 안 하겠습니다. 유치하시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번 경선하는 목적이 이재명을 잡을 사람을 뽑는 선거죠. 그렇죠? 그러려고 나왔고요. 제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공산의 목적이 누가 저 이재명을 중범죄자를 갖다가 중범죄자 나라 안 만들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런 사람 뽑는 선거인데 우리 한 후보님은 법무부 장관 계실 때 이재명이 못 잡아넣어서 사법적으로 패배했다. 당 비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총선에 참패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제가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켰죠. 여소야대 상황에서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당대표에서 총선을 졌습니다만 그 이후에 당대표를 63%로 당선되면서 그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이번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재명을 어떻게 잡을 생각이십니까? 저는 이번 선거에 대해서 계엄에 대해서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고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할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같이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이번 선거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야 될 건데 어떻게 벗어나시겠습니까? 저는 국민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계엄을 저지했습니다. 저는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홍 후보님께서 12월 3일 날 10시 반에 당대표로서 제 입장이셨으면 계엄을 막으셨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 잘한다 하셨겠습니까? 나는 대구시장으로 있었는데 뭘. 지금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정을 전제로 그래 물어볼 건 없죠. 아니, 지금은 내가 하는 시간이 끝나버렸네. 자, 두 분님 시간이 이제 만료됐습니다. 그러시죠? 자, 오늘 치열했던
공통 주제 토론 그리고 조별 주제 토론 1라운드, 2라운드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다 못한 얘기들은 2차, 3차 경선 때 더 자세히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또 치열하게 토론할 부분이 있으면 토론하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저희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의 모든 과정들을 2030 이번 대선의 주인공들인 젊은 세대들이 설계를 했고 거의 그대로 저희가 받아들여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밸런스 게임인데요. 여기는 이제 진행도 청년 MC가 하게 됩니다. 독창적인 캐릭터의 소유자 남하경 청년 MC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년 MC 남하경입니다. 남하경 MC 군 출신인가요? 예술가 출신입니다. 원래 말투가 그런 거죠? 태생부터 그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기대됩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먼저 B조의 네 분의 후보자분들 모두 팻말 앞뒤로 이상 없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이상 없으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연습 게임 한번 하고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후보님들 괜찮으시죠? 좋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하나, 둘, 셋 외치면 팻말을 빠르고 정확하게 드시면 되는데요. 이건 우리 후보자님들의 순발력과 결단력을 검증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바로 고르기 어렵다 하시더라도 바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연습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하나만 골라 다시 태어나야 한다면 1번 바퀴벌레로 태어나기, 2번 자동차 바퀴로 태어나기.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홍준표 후보님은 반 절반만 들으셨는데요. 네, 혹시 하나로 바꾸실 생각 없으십니까? 둘 다 싫어요. 네, 일단 거기에 대한 이유도 조금 이따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후보님들이 선택한 이유 들어볼 건데요. 먼저 한동훈 후보님부터 바퀴벌레로 태어나고 싶으신 이유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사는 게 낫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둘 다 싫으신 홍준표 후보님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나? 예, 둘 다 싫다니까요. 그럼 왜 둘 다 싫어서 왜 싫은지, 왜 둘 다 싫은지. 다시 그런 거로 태어나기는 싫죠. 다시 태어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둘 다 싫다. 예, 이해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자동차 바퀴로 태어나고 싶으신 나경원 후보님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별로 답변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철호 후보님의 답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바퀴벌레들보다는 자동차 바퀴가 세상에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네 분 후보자님들의 답변 들어봤는데요. 본 게임에서도 반드시 빠르고 정확하게 들어주시고 무조건 하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둘 중 한 사람을 반드시 변호사로 선임해야 한다면 1번 검사 사칭범, 2번 입시 비리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예, 홍준표 후보님 부탁드립니다. 둘 다 하기 싫어. 네, 국민들이 하나를 원하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선택하실 수 있으실까요? 어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이따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한동훈 후보님 30초 내로 간단하게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2번이신 분은 이미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변호를 하실 수 없겠죠.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홍준표 후보님은 답변하시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난 둘 다 하기 싫어요. 예, 일치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나경원 후보님 30초 내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저도 답변하기 싫지만 그래도 저 검사 사칭범은 사람 속이는 건 아주 능한 것 같습니다. 요새도 뭐 이쁜 옷 입고 나와서 성장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한테 한마디 합니다. 성장 얘기할 거면 반도체 특별법이나 통과시켜라고. 민노총 눈치 보느냐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무슨 성장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 속으면 안 됩니다. 예, 결계에 찬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철우 후보님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1번은 뭐 이재명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2번은 조국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둘 다 필요 없지만 한 사람은 깜빵에 가 있으니까 변호사라도 쓸 수가 없잖아요. 수임해도. 그러니까 둘 중에 꼭 한 사람 써라 하면은 한 사람 깜빵에 있는 사람 쓰면은 못하니까 어차피. 그래서 2번을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분 답변 잘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진중한 질문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만약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둘 중 무엇을 먼저 하고 싶으신가요? 1번 민생 물가 챙기기, 2번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하기.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모든 후보님들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하기를 선택하셨는데요. 먼저 한동훈 후보님, 왜 회동하고 싶으신지 30초 내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답변도 돌아가면 물어야 되지. 그거 계속 그거부터 물어. 네, 아까 토론 먼저 하시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면 괜찮으시다면요 이철호 후보님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를 공평하게 봐야 되지. 먼저 하십시오. 왜 이 트럼프를 들었느냐? 물가는 잡으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트럼프는 바로 잡을 수 있으니까 가서 바로 해결해야지. 무슨 말 알겠죠? 내가 가면 바로 트럼프 에이펙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푸틴 좀 데리고 오고 그다음에 시진핑은 당연히 다음 개최국에서 에이펙 오는 거고 혹시 김정은하고 그 사이 사이가 좋으면은 하노이 빅딜 실패했는 거 여기서 경주 빅딜 만들면 여기 와서 대한민국의 평화 기반을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통일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는 기반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 되면은 트럼프는 노벨상을 받는 건 틀림 노벨 평화상. 그러면 트럼프도 인간이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평화상을 굉장히 기대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하고 또 트럼프가 개발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자지구 개발하는데 우리 DMZ 비무장지대 개발하면은 대한민국 주식값이 한 5배 올라갑니다. 우리 국민을 부자 만들 수 있고 또 남북한 통일이 되면은 당장은 안 되더라도 통일이 되면 대한민국이 G2까지 가는 그런 나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도 좋고 우리도 좋고 김정은도 좋고 그런 제도로 가겠다. 그래서 트럼프 만나러 가는 게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 밸런스 게임과 토론의 순서는 저희가 모두 본 토론의 순서와 밸런스 게임 발언 및 답변 순서 모두 조율해서 공평하게 정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한번 반대로도 답변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나경원 후보님 30초 내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뭐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외교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먼저 만나는 것이 민생 물가 잡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홍준표 후보님의 답변 30초 내로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게 한미 현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흔드는 국제 질서를 어떻게 우리한테 유리하게 가져올 것인가. 그게 지금 가장 시급한 알파고 오메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동훈 후보님의 답변 30초 내로 들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만나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뭐 이 사람 만나는 게 목표는 아닙니다. 목표는 이거고요. 목표는 민생과 물가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분을 만나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 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분의 답변 전부 다 들어봤는데요. 모든 질문에 진정성 있게 흥미롭게 유쾌하게 답변해 주신 모든 후보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회에서 함께 준비한 밸런스 게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청년 MC 남하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이 네 후보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조금 더 알게 된 그런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분씩 마무리 발언을 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순서에 따라서 먼저 이철우 후보님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30초 쓰락 됐으니까 그 30초를 포함시켜 주시고. 네, 그렇게 재량으로 아까 이제 좀 덜 쓰셨으니까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대통령 후보로 나왔느냐. 대한민국이 무너질 것 같아서 자유민주 체제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또 사회 갈등 때문에 무너질 것 같아서 제가 그동안 경험을 많이 가진 사람인데 수학 선생님을 했고 국정원에서 한 20년 있었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3번, 도지사 2번 하면서 현장에서 모든 걸 다 익혔습니다. 몸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경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나섰고 이번 경선이 만약에 많이 알려진 인물들 대통령 몇 번 나오고 당대표 몇 번 나오고 이런 분들이 그냥 이 체제로 간다면 국민이 무슨 감동을 받겠느냐. 감동받는 경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새 인물이 돼야 되고 비상장 우량주 이철우 같은 사람이 만약에 이번에 우리 당 후보가 되었다면 이재명은 자동 이길 수 있는 왜? 모든 국민들이 야, 저 정도 인물이 어디 숨어 있다가 나왔느냐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그런 후보를 뽑아줘야 되는데 경선을 하는 제도를 보니까 국민 경선을 하는데 우리 당 유튜브에서만 보도를 하고 그래서 이거 너무나 불공정하지만 그래도 제가 대통령 하려고 생각한 사람이 쏙 좁게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끝까지 버티고
잘해왔으니까 국민들께서 좀 잘 보시고 새로운 감동받는 그런 후보가 돼서 대한민국이 정말 지킬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세 분이 다 검판사 출신인데 검판사 대부분이 각을 먹고 삽니다. 저는 수학과 출신 이공계, 세계는 이공계 출신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먹고 삽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좀 바뀌어야 됩니다. 검판사 이주의 정치판 좀 바뀌도록 여러분이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자, 두 번째 나경원 후보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맞습니다. 감동 경선이 이재명을 잡는 것입니다. 나경원이 4강 들고 2강 들고 그리고 1강 되면 국민의힘이 반드시 이깁니다. 이념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념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국가 생존 시대입니다. 이제 JD 벤스도 얼마 전에 CPEC에서 이야기했지만 가치를 공유하자고 합니다. 자유의 가치가 허약한 국가는 앞으로 먹고 살기도 어렵습니다. 생존이 어렵습니다. 나경원, 이럴 때 정말 한 번도 물러선 적이 없습니다. 용기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이 숨어 있는 반국가 세력들 우리가 반드시 척결해야지 대한민국이 자유가 튼튼한 나라가 됩니다. 용기 있는 지도자 나경원이 하겠습니다. 또한 충분하게 축적된 외교력으로 단판 짓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재도약 만들겠습니다. 네, 세 번째 홍준표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대선은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 그런 게 아니고 이재명 정권이냐 홍준표 정권이냐, 나는 국민에게 양자택일을 한번 물어보고자 합니다. 번영과 풍요의 선진대국의 길이냐 포퓰리즘의 최빈국 베네수엘라의 길이냐를 물어보고자 합니다. 미래 세대의 꿈을 대물림하느냐 빛을 대물림하느냐, 그런 선택의 기로라고 봅니다. 중범죄자가 다스리는 거짓말 정권이냐 정의로운 홍준표가 다스리는 정직한 정권이냐, 그런 걸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저 홍준표가 원팀을 이끌고 빅텐트를 만들겠습니다. 여러 후보님들의 좋은 정책, 좋은 의견 전부 취합해서 적극 참여하고 그리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동훈 후보님 마무리 발언입니다. 저는 먼저 우리 지지자들과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결코 겪으셔서는 안 되는 일들을 겪게 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위험한 나라를 막고 이 나라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면에서 더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희는 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께 시대를 교체하겠다는 비전을 드려야 합니다. 한쪽에서는 비상계엄이 있었고 한쪽에서는 30번이 넘는 탄핵 시도로 나라를 망쳤습니다. 시대를 교체해야 합니다. 공수교대, 선수교대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막고 탄핵을 찬성해서 국민과 미래를 선택한 제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계신 모든 분과 함께 통합하고 화합하고 힘을 모아서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공정과 법치의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는 희망이 더 커진 오늘 토론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 자체가 길지가 않았고, 그래서 이번 1차 경선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됐습니다. 오늘 보신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그리고 어제 그 토론회 링크를 많은 그 주변에 국민들께 전해주셔서 다 보시고 또 판단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앞에 분장실 토크도 있었고요. 오늘 주요 장면들 저희가 유튜브 쇼츠하고 인스타 릴스로 또 국민 여러분들께 많이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이번 국민의힘 경선이 국민픽, 국민의힘 픽입니다. 국민픽, 국민의힘 픽. 5월 3일에 최종 후보를 뽑는 전당대회, 그때까지 대장정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앞으로 가시죠. 오늘 토론회 마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K트렌드 뉴스에서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